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내 모든 편의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주유소가 아무런 예고 없이 동시에 문을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을 안겨줄까요? 단언컨대 이러한 멈춤이 불러올 연쇄 반응은 채 24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국가 전체를 완전한 마비 상태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꾸어낸 종말론적 예언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7월의 어느 새벽,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줄인 삼성전자가 현실에서 이러한 생존의 위기를 뼈저리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그 어떠한 외교적 경고도 없이 반도체 산업의 산소와도 같은 세 가지 핵심 소재에 대해 기습적인 수출 규제를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정책의 무모함을 반성하기는커녕 마치 성대한 축제를 여는 듯 광적인 환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일면 사설은 거만한 조롱과 오만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은 한국의 주축 산업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으니 삼성전자가 머리를 조아리고 백기투항하는 것 외에는 살아날 시간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미친 듯한 자신감을 보였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제조의 가장 핵심인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는 블랭크 마스크라고 불리는 소재가 있는데 이는 칩의 정밀도를 결정짓는 승부처였고 당시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을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 이 첨단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절망적이게도 0%였습니다. 이는 경쟁 열의로 인한 점유율 저조가 아니라 기술 지도상에서 완전히 비어있는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처지는 마치 우리가 세계에서 손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최첨단 오븐을 가진 제빵 장인이라 해도 전 세계 밀가루 공급을 독점한 주인이 오늘부터 밀가루 한 톨도 팔지 않겠다고 냉정하게 통보한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실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긴급 재고 파악 결과 창고에 남은 원자재는 아껴 쓰고 또 아껴 써도 기껏해야 3개월분의 생산 주기만을 버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 3개월의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 한국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에 의존하는 전 세계의 스마트 기기, 즉 여러분 손에 들린 고성능 휴대전화부터 인터넷망을 유지하는 슈퍼컴퓨터까지 모든 것이 공급망 단절로 멈춰서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연간 수출 총액 중 20%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시스템적 재난이 눈앞에 닥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 그 위기로부터 꼬박 7년이 지난 지금 2026년의 시점에서 돌아본 형국은 어떻게 천지개벽할 반전을 이루었습니까? 일본이 장꼬대 같은 소리라며 비웃었던 국산화 대책. 과연 한국은 겹겹의 포위망 속에서 어떻게 혈로를 뚫고 이 기적 같은 역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갔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른바 2300일간의 반도체 독립전쟁이라 불리는 그 전 과정을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홀로 일본이 공들여 쌓은 기술 독점의 장벽을 정면으로 부수고 마침내 극자외선 핵심 소재의 100% 국산화를 달성했는지 말입니다. 장담하건대 이것은 지루한 숫자를 나열하거나 난해한 전문 용어를 늘어놓는 기술 설명서가 아닙니다. 수천억 원의 연구자금이 실패 속에서 허공으로 사라지고 수백 명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밀폐된 클린룸에서 땀과 눈물을 삼키며 쌓아온 치열한 분투기입니다. 이것은 존엄을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펼쳐진 긴 줄다리기였습니다. 평소 반도체 분야가 낯설게 느껴지셨던 분이라도 오늘 제가 가장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이 비즈니스 게임 이면에 숨막히는 긴박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실 때쯤이면 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지금 일본의 당시 오만이 잠자던 기술 호랑이를 깨웠다라고 탄식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이 국산화의 전면적인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산 가치를 재편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는지 명확히 예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의 관점에서 이 위대한 승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 변화의 서막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이른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 역사적인 호황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SNS 텍의 사례는 하나의 길을 증명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국산화 공급망에 진입하기만 하면 비약적인 부의 증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자신감은 황금보다 귀해서 수천 수만 개의 한국 중소기업이 하드코어 기술 연구에 뛰어들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이러한 경제적 낙수 효과는 전방위적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블랭크 마스크 시장은 수조 원 규모로 팽창할 것인데, 이제 과거 일본 기업들의 몫이었던 막대한 이익이 한국 기업의 계좌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세금, 일자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점은 우리가 미래 기술의 정의권을 손에 쥐었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고객우율 극자외선 기술을 연구할 때 삼성은 더 이상 일본 기업의 협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국내 공급망의 진도에 맞춰 직접 표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 아니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게임에 판돈을 쥔 주도적 위치에서 그 어떤 세력도 원자재를 볼모로 우리의 국운을 위협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019년의 그 위기는 결국 역사가 한국에 선물한 강심제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만약 그때의 벼랑 끝 압박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일본 제품 참 쓰기 편해라는 거짓된 안락함에 빠져 현실에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오만한 도발이 한 민족의 가장 깊은 곳에 잠재된 영린을 제대로 건드린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거스를 수 없는 홍수처럼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이에 긍지를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승리가 곧 끝은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수라장에서 전쟁은 멈춘 적이 없으며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일본은 암암리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또한 거대한 시장과 자본을 앞세워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2300일의 독립전쟁은 단지 1단계 승리일 뿐 미래의 길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의심받을수록 보란듯이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투지가 우리에게 있는 한, 그리고 우리의 거대 기업과 중소기업이 어깨를 걸고 함께 싸우는 한 뚫지 못할 장벽은 없습니다. 7년 전 부품 하나 때문에 공포에 떨었던 그 새벽,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기술의 척추가 영원히 꼿꼿할 수 있도록 우리 토종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박수와 존경을 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전해드린 4,000여자에 달하는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께 전례 없는 생각의 충격과 가치 있는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미래가 기대되신다면 부디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우리가 더 많은 지정학적 경제의 진실을 파헤칠 동력이 됩니다. 과연 일본의 기술 봉쇄를 완전히 무너뜨린 후 한국의 다음 혼수는 어디로 향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독창적인 견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함께한 한 베테랑 엔지니어는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종 인증을 통과하기 전 6개월 동안은 극도의 심리적 불안 때문에 편안히 잠든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품질관리 부서에서 날아오는 메일은 마치 판결문 같아서 결과가 미달이면 팀 전체가 즉시 모든 걸 갈아엎고 수십 층 방막 속에 숨은 미세한 구멍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런 극도의 인고 속에서 꼬박 2300일 약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모든 조롱을 전진의 연료로 삼았고 2025년 연말 삼성전자 품질 담당 사장은 마침내 천근만근 무게를 지닌 인증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류에는 단 한 줄 SNS텍 생산 극자외선 블랭크 마스크 전량 생산 공정 투입 승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용인 공장에서는 평소 피땀 흘리며 묵묵히 일하던 중년의 엔지니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20년간 이어진 일본의 기술 신화를 스스로의 손으로 끝장낸 것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삼성전자가 최첨단 공정에 국산화 블랭크 마스크를 정식 도입한다고 세계에 선포하자
글로벌 자본시장은 즉각 거대한 해일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서는 호야와 히타치 케미칼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하루 하락폭이 10%를 넘었습니다. 한때 한국인은 절대 이런 물건을 만들 수 없다고 했던 분석가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착취 대상이라 여겼던 반도체 하청 공장이 이제 전방위적 방어 능력을 갖춘 기술 요새로 진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삼성에게 이것은 단순한 안보 강화를 넘어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이었습니다. 가격 결정권을 되찾으면서 삼성전자의 부품 구매 협상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내년 수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어 외교 분쟁이든 지진재해든 삼성의 생산 라인은 태산처럼 굳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가슴 벅찬 일은 이 국산화 성공의 불씨가 놀라운 분열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뒤를 이어 산하 공급망 체계를 통해 기술 자립을 실현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그저 물건 잘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원자재 연구부터 단말기 제조까지 완벽한 순환 고리를 갖춘 반도체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같은 까다로운 글로벌 거물들조차 이제 삼성에 대한 평가를 근본적으로 달리하며 삼성이야말로 전 지구적 정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면역 체계를 갖췄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억누르려 던졌던 돌이 결국은 디딤돌이 되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 셈입니다. 이런 극한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유리 기판 위에 몰리브덴과 실리콘이라는 두 금속 원소를 원자 단위 증착 기술을 이용해 마치 탑을 쌓듯 40~50층 총 100여 층의 초방막 구조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그중 단 한 층이라도 두께 오차가 0.1나노미터, 즉 원자 한 개 크기를 넘어서면 기판 전체가 무의미한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실패,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가 그 몇 년간의 주된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 재료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때 심장이 멎을 만큼 끔찍했고 연구원들의 체력과 정신력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기업들은 냉소하며 몇 년 야근한다고 20년의 축적을 따라잡을 수 있다면 기술 개발이 장난이냐며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 파견된 정예 부대와 SNS텍 직원들은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그들은 모든 미세한 변수를 하나하나 복귀했습니다. 온도를 1도 낮추면 어떻게 될까? 증착 시간을 0.1초 늘리면 또 어떻게 될까? 그렇게 수만 번의 좌절과 반성을 거듭한 끝에 시간은 흘러 2024년의 어느 날에 도달했습니다. 검사 장비의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뜨는 순간 실험실 전체는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지붕이 날아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국산화 샘플의 결함 수치가 일본 최상위 제품의 기술 표준과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축포를 터뜨리기엔 일렀습니다. 반도체 세계에서 실험실의 성공과 실제 대량 생산 사이에는 양산 검증이라는 넘기 힘든 계곡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그 까다롭기 그지없는 품질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간의 모든 노력은 여전히 실험실 장난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2025년은 모든 참여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국산화 블랭크 마스크를 최첨단 생산 라인에 투입하여 꼬박 1년간 극한의 압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극자외선 빔이 이 재료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것을 지켜보며 수천 수만 번의 생산 사이클을 시뮬레이션하고 극한의 열 응력 속에서 티끌만한 변형이라도 생기는지 관찰해야 했습니다. 테스트 초기 국산 제품은 내구성 면에서 일본 제품보다 다소 뒤처지는 약점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다시 심리전을 걸어왔으며 심지어 기존 제품 가격을 올려 삼성을 회유하려 들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이번만큼은 전례 없는 강경함과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금을 빼기는커녕 더 높은 차원의 기술 피드백을 제공하고 심지어 자사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데이터를 꺼내어
SNS택이 맞춤형 알고리즘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깊은 협업의 결의를 보며 외부 세계는 삼성의 이번 결정이 일본 공급망과 진짜로 작별하겠다는 신호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2019년 수출 금지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삼성전자 글로벌 본부는 최고 수준의 전시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삼성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화해를 청하는 대신 극도로 은밀하고 거대한 규모의 산업 독립 계획을 전격 가동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전례 없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외부에 완성된 해결책을 찾는 대신 토종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가장 밑바닥 기초과학부터 시작해 외부 공급망 의존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그 결정적 순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이름 없는 중소기업 SNS택의 삼성의 전략적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냉정히 말해 당시 이 회사는 이 삼성급 구형 블랭크 마스크나 생산하던 위탁 공장에 불과했고 최첨단 극자외선 분야와는 몇 세대의 기술 격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기업의 내면에 잠재된 평범함을 거부하는 가능성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삼성전자는 SNS택에 파격적인 협력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삼성은 수천억 원의 전용 연구 지원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사의 핵심 전문가 팀을 공장에 상주시키고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특허 라이브러리까지 협력사에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삼성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을 꺾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은 상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우선 재료의 결함을 찾아내려면 일본 레이저텍사가 독점 제조하는 검사 장비가 필요했는데 이 장비 한 대 가격이 무려 400억 원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돈이 있어도 주문이 몇 년씩 밀려 있었고 일본 정부가 이 장비 공급사들의 외교적 압력을 넣어 한국 기업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이것은 완벽한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SNS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구매력과 비즈니스 영향력을 동원해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고 끝내 장비 공급 루트를 억지로라도 열어젖혔습니다. SNS택은 회사의 모든 사활을 걸고 용인 땅에 맨주먹으로 미래를 위한 전용 공장을 세웠습니다. 당시 국내 여론도 비관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삼성이 돈 낭비를 하고 있다며 결국은 쇼에 불과하고 다시 일본에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시각 SNS택 연구소의 불빛은 1년 365일 꺼지지 않는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학약품 냄새와 기계 소음이 가득한 그 연구실에서 반도체 판도를 뒤바꿀 공정체계가 수만 번의 실패라는 잿더미 속에서 힘들게 재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기가 막힙니다. 장비를 사고 공장을 지었다고 해서 만사형통일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지옥 같은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반도체 제조업계에는 근린룸이라 불리는 금지 구역이 있는데 이곳은 제품의 수율을 결정짓는 최후의 관문입니다. 극자외선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청정도 요구 수준이 거의 변태적일 만큼 높아 국제표준화 기구의 등급이라는 최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로 세로 높이 1m의 입방체 공간 안에 지름이 극도로 작은 먼지가 단 10개 이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교하자면 우리 일상생활의 실내 공기 중에는 이런 먼지가 보통 수백만 수천만 개나 떠다닙니다. 이런 실험 환경에서 SNS택 연구원들은 매일 두껍고 밀폐된 방진복을 입고 극도로 건조하고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옷 안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체력 소모가 심하고 땀이 속옷을 적셔도 닦을 수 없으며 화장실 한 번 가려 해도 복잡한 소독 절차 때문에 막대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서사적인 기술 대장정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모두 집중해 주십시오. 저의 시선을 따라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피가 끓어오르는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 핵심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도대체 블랭크 마스크란 무엇이기에 일본이 그 작은 물건 하나로 국제 무대에서 우리 주력 산업을 공공연히 협박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 속의 작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도장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무나 고무에 글씨나 그림을 새기고 인주를 묻혀 종이에 꾹 누르면 선명한 자국이 남습니다. 반도체 생산 원리도 본질적으로 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손톱보다 작은 칩 기판 위에 수십억 개의 미세 회로를 빽빽하게 그려 넣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극한의 정밀도를 가진 인쇄판을 먼저 만들고 강력한 빛을 쏘아 회로 패턴을 칩에 찍어내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랭크 마스크란 아직 아무런 회로 패턴도 새겨지지 않은 절대적으로 깨끗한 상태의 원본 인쇄판 기재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논하는 것은 평범한 기재가 아닙니다. 그 앞에는 극자외선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술적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극자외선은 파장이 극도로 짧은 특수한 광파로 성질이 매우 괴팍하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파장이 너무나 짧아 일반적인 유리 매질은 투과조차 하지 못하고 마치 블랙홀처럼 에너지를 전부 흡수해 버립니다. 이는 기존의 투과식 노광 공정을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전 세계 과학자들은 고정관념을 깨야 했습니다. 빛이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면 거울처럼 반사시키자는 것이었죠. 따라서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는 단순한 투명 유리가 아니라 반사율이 극도로 높고 표면의 결점이 거의 없는 슈퍼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울을 만드는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국제 규격 축구장 크기의 평면을 공사한다고 칠 때 전체 평면의 굴곡 오차를 머리카락 두께의 10,000분의 1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 하나만 내려앉아도 극자외선이 닿는 순간 빛이 굴절되어 수만 달러짜리 칩이 순식간에 쓸모없는 폐기물이 되고 맙니다. 일본의 호야와 히타치 케미칼이라는 두 거대 기업은 이 슈퍼 거울 제조 공법을 정복하기 위해 무려 20여 년을 문을 걸어 잠그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급격한 열 충격에도 기판 유리가 팽창하거나 위치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 거의 신비에 가까운 배합 레시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밀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외부 온도가 미세하게 변하더라도 재료의 변형량을 10억 분의 5mm 이내로 억제해야 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달을 향해 레이저를 쏘았을 때 급격한 온도 변화 속에서도 오차가 1mm를 넘지 않아야 하는 수준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신의 영역이나 다름없는 기술이었습니다. 바로 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신기를 쥐고 있었기에 일본은 한국이 아무리 최첨단 삼성 공장을 가졌다 한들 단기간에 대체품을 만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오만은 치명적인 인지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협받았을 때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다즉생의 끈기를 과소평가했습니다.